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교육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육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더 느끼실 수 있고 실시간 교육이니까 더 이해하시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교육은 지금 이제 제공해 드리는 교육 자료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요 교육 자료죠. 그래서 이 교육 자료를 가지고서 교육을 해야만 되고요. 가급적이면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니까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교육 시간은 1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은 조금 뭐 땡겨서라도, 이후에 남는 그 시간은 설문지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셔서 담당자분께 또는 관리자분께 제출을 하시면 기관에서,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혹시 어떤 그런 괴롭힘,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설문 시간까지도 이제 넣을 건데요.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교육을 10인 이상 회사로 한정을 해놓고 있고, 종사자 10인 이상이죠. 그리고 이 교육 시간은 1시간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 10인 미만인 장기요양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우리 장기요양 기관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제 겨우 10년 조금 넘은 상황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문제들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인데, 특히나 이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장기요양 기관입니다. 특히 이제 그 50대 또 60대 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 나이도 또 젊으신 분들이 될 수 있죠. 그런 연령의 차이로 인한 어떤 괴롭힘, 무언의 괴롭힘 같은, 또 행위에 따른 괴롭힘,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5, 60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장기요양 기관에 그런 종사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연령층대에서 서로 어떤 완력을 갖는다든지, 어떤 누군가를 따돌려서 내보내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좀 자주 벌어지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어르신들께 직접 힘이나 어떤 그런 노동력으로서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몸이 또 지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르신께 좀 위험한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 내용들도 있거든요. 자칫 서비스를 잘못 제공하면은 어르신께 위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괴롭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장기요양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장기요양 기관이 10인 이상은 아니지만은 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혹시 모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을 해서 종사자 분들 간의 협력을 다지고, 그리고 분위기 좋은 장기요양 기관의 그 근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인 미만 장기요양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꼭 실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10인 이상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 교육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취업 규칙에도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또 관리법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서로는 이렇게 하고 이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흥미로운 제 영상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유튜브에 있는 뉴스 영상인데 이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서론으로 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회복지사의 80% 가까이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복지사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가운데 77.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시설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과 성과급 지급이 중지되거나 상사의 폭언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회복지사 77.6%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그런 뉴스의 내용이에요. 제가 방금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나 이 장기요양기관을 포괄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 영역 내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상당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 또 조리원 선생님, 장기요양기관 내에 계신 직종별로 아마 조사를 해보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그런 수치가 아마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 내용을 함께 보시면 오늘 교육은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도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그 판단에 대한 부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도 살펴볼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규범, 취업 규칙을 마련하는 그 내용도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처리 절차까지 보실 텐데요. 우리 기관의 상황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기관에서는 단 한 건의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우리가 주의를 다해야 되겠죠. 자, 예방을 위한 교육이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기관의 실정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되었죠. 돈 없는 직장 내 괴롭힘. 우리 장기요양기관에도 가해자가 있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괴롭힘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성격을 갖죠, 특성을.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간으로서, 우리 서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도까지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우리 장기요양기관에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이런 내용들과 비슷한 그런 그 직장 내 괴롭힘 좀 많이 발생들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표자분이라든지 또는 관리자급에 있는 분들께서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근무하기엔 좀 어려워. 그래서 저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어떤 괴롭힘을 막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될 겁니다. 자, 출근하기가 겁난데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10명 중 7명 엄청 많죠. 특히나 이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 장기요양기관도요. 상급자가 명령을 하는, 지시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나 지시에 어떤 불응하는 의사표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상급자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괴롭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괴롭힘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직장이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기요양기관은요.
지시가 더 많죠. 그러다 보면은 그 지시에 대해서 저 사람의 반응, 그거를 오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자, 직장 내 괴롭힘은 방치할수록 손해예요. 우리 기관의 손해입니다. 특히나 이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법정 분쟁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손해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우리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겠죠. 이직이 계속 늘어나요.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서비스의 질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입소자 모집이나 유지도 어렵고 종사자 채용에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요. 요즘에는 이 신고 체계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종사자분들께서 괴롭힘을 난 느꼈다. 그리고 퇴사했다. 보복을 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고가 남발이 되고 막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기관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은요.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더군다나 방치가 아니라요. 예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는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은 결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장기요양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아주 큰 위험 요소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 기관을 설립하신 대표자님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을 관리하고 계신 시설장님은요.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시는 것이 장기요양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 어르신께 서비스 제공을 누가 합니까? 직원분들이 하고 종사자분들이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직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분위기 그 자체가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보호자분들과 어르신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소문이 나죠. 이 요양원에서는 근무하기도 좋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더라. 그러면 그 소문이 결국에는 지역 주민분들과 신뢰 관계가 되어져서 이 장기요양 기관이 지역분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 입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요. 먼저 특히 주의 깊게 예방해야 할 그런 위험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용자는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 의무가 있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 즉 대표자를 말하죠.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 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 의무가 있다.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하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그런 도리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참아라, 숨겨라,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2019년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되는데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용이 되었다. 시행이 되었다. 자, 법 시행 전까지 예방, 대응 방안을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예방 방법 뒤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꼭 기재해 두셔야만 되겠죠. 자, 이 취업규칙은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 포함시켜 드리기도 했고, 제공해 드리기도 했고, 또 각각 장기요양 기관에서 지금
노무사무실에 의뢰하고 계시잖아요. 그 노무사무실에서도 이런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아서 제공해 드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취업규칙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표준안을 제공을 하기도 했어요. 그 표준안을 이제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서 제공해 드리는 그 취업규칙을 사용하셔도 되겠다. 또는 기존의 노무사무실을 통해서 취업규칙을 마련하신 기관에서는요, 그 취업규칙을 가지고서 그 안에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만 되겠죠. 이게 이제 취업규칙 신고가 되죠.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장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제도를 운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취업규칙은 저희가 그 업무 일정에다 담아놨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취업규칙 신고하는 방법, 또 취업규칙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은 근로기준법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나와 있죠. 우리 이 법은요, 꼭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은 일단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한다. 자, 직장 내 금지라고 제76조의 2에 나와 있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자,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있어요. 대표자의 조치 의무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자, 누가요? 사용자죠. 자, 그리고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는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해 주셔야만 하고 또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겠죠. 불리한 처우하면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어떤 법적인 조치가 내려집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인데요. 취업규칙에다가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담아라. 자, 그런 내용이죠. 법 93조에 나와 있고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요, 취업규칙을 작성을 해야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자, 또한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주장을 이유로 어떠한 해고라든지 불이익 조치를 하면요, 그에 따른 처벌이요 아주 세죠. 형사처벌이라는 거예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도 포함해 주고 있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라고 했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법에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한 정부의 책무를 보면요. 정부는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 및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기가 되어져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냐, 그리고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결국에는 우리 직장 내에, 우리 장기요양 기관 내에 사용자면 대표자님, 시설장님, 그리고 근로자 하면 전체 직원이죠. 결국에는 모든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다.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은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 근무하면서요, 본인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를 어떤 고통을 준다든지 정신적으로 아주 스트레스를 강하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자, 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행위자라는 것이죠. 자, 사용자인 경우, 근로자인 경우로 된다. 자, 두 번째는 행위 요건이에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그런 지나친 행동이어야 한다. 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행위 장소가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나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이라든지 사적 공간, 또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이다. 그럼 보면요, 행위자는요, 사용자나 근로자, 즉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이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행위 요건은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우위를 이용했다든지 또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 그런 행위라고 하면은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또 행위 장소도 메신저, SNS, 또 사적인 공간, 회식이나 기업, 회식이라든지 어떤 우리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 하는 행사 현장, 프로그램 현장 이런 거면요, 거의 모든 장소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행위자에 대한 판단 요소부터 볼게요. 직장인이 꼽는 괴롭힘 행위자 1순위는 당연히 상급자겠죠. 또 임원, 경영진, 그리고 특히 누구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 부분 있네요. 그리고 동료 직원, 고객, 거래처 직원까지도 된다.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요, 요 두 부분은 이제 상급자죠. 그래서 대표자 또는 시설장, 그리고 관리자급 종사자, 팀장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 동료 직원으로서는 같은 요양보호사, 같은 간호조무사, 이런 동료 직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 괴롭힘 행위자가 먼저 사용자인 경우를 볼까요? 즉, 대표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또는 이 사업 경영을 담당한 사람, 우리 장기요양 기관으로 따지면은 이제 시설장님 같은 부분이 될 거예요. 또는 관리자급 종사자 같은.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시설장, 우리는 시설장에 해당이 될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그 외에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 인사노무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공장으로 따지면 이제 공장장급 되시는 분들, 그래서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거나 또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분들인 거죠. 또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도 있어요. 사용자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같은 근로자인 거죠. 같은 근로자끼리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두 번째는요, 행위의 요건이에요. 행위 요건. 세 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첫 번째로는 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그런 지나친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그런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에 행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그리고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우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장기요양 기관에서는요, 뭐 단순히 상급자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먼저 입사하신 분, 그분도 우위를 갖고 있는 거죠. 또 경력이 더 있는 분, 그분도 우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위는 좀 더 포괄성을 갖고 있다. 단순히 직위, 직급 체계상의 우위도 우위지만은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위, 관계 등에 있어서 우위가 있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괴롭힘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요건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보면은요, 수적 집단, 개인 대 집단도 우위로 보고 있고요. 정규직 여부도 우위로 보고 있어요. 우위,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감사, 인사, 부서 같은 부분들, 또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같은 거, 근속 연수라든지 근속 연수, 근무한 기간을 얘기하죠. 또 전문 지식을 더 갖고 있다. 이런 업무 역량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에 있어서 행위 요건으로서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노조나 직장 협의회 등 같은 부분이 바로 우위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거죠. 이 직장 내 괴롭힘은요. 그래서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그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업무 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 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이 되려면 보면요, 문제된 그 행위 자체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든지 또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면요, 업무를 시키는 그런 우리 장기요양 기관 뭐죠?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요, 갑자기 업무를 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어깨 좀 뭐 30분 주물러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죠. 자, 알쏭달쏭 업무상 적정 범위 한번 볼까요? 먼저는 직장 내 구성원끼리 사적인 볼일을 보던 중 발생한 갈등 상황이라고 했을 때 보면요, 사적인 볼일이죠. 업무 수행에 편승이나 빙자라는 사정이 없으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또 업무상 지시나 주의, 명령에 대해 불만을 느낀 경우가 있겠죠. 자, 근데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지시나 주의, 명령이 폭행,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당연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업무상 필요성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냐? 근로계약과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는데요. 폭행 및 협박 행위 같은 것들이죠. 직장에서 폭행이 일어나요? 협박이 일어나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또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이런 것들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그런 행위다라는 겁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요. 직장에서 폭언, 욕설, 험담 이런 부분으로 자살했다라는 그런 뉴스 많이 보시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이러한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이런 행위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꼭 서로 협력하면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또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는요. 사적 용무 지시가 있죠. 개인적인 심부름 같은 것들 또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 행해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 같은 것들이죠. 또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나 배제 같은 거예요. 책상을 화장실 앞에다 갖다 놓은 거죠. 또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부분도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은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업무를요 지나치게 많이 부여해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또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 컴퓨터라든지 전화 같은 것들을 아예 싹 빼버리고 또 인터넷,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시키는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면 이 부분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행위 요건 세 번째로는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죠. 화장실 앞 근무 지시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 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진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를 말합니다. 자, 괴롭힘 행위 발생 장소로서 인정될 수 있는 이런 그 행위 장소를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는 외근 출장지, 아까 우리 보셨죠? 또 사적 공간, 또 SNS, 메시지로도 가능한 부분이다. 카톡 같은 것들로요. 또 회식이나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 행사 현장 같은 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요. 당사자와의 관계, 우의성도 본다. 또 행위 장소 및 상황 같은 거,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행위 내용 정도, 그리고 행위 기간, 일회적이냐, 단기간이냐, 또 지속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은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봤을 때 야, 이거 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인정되겠구나 라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되어야지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또 그런 사례들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들인데요.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하는 것,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한대요.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그런 상황.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안 주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한마디로 따돌린다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좀 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딱 집어가지고 타겟팅해서 그 종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감시하면서 그 종사자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 또는 언어적으로 계속 어떤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한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한다든지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장기요양기관에서 이 부분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 요양보호사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가 심리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직접적으로 가하는 거죠.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든지,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집단 따돌림, 또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제공하지 않고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를 접속을 차단시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본다라는 거고요. 징계 등으로 규제할 행위, 규제 대상 행위에 대한 징계 결정은요, 징계를 하는 거죠.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게. 그때는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의 그 징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에서의 취업 규정에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이 사례들은 언론 보도, 판례, 또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 같은 데에 상담 사례 등 실제 발생 사례를 토대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자, 먼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입니다.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을 한 거예요. 대표가 다른 직원들에게 쪽지를 주면서요, 5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생산직 발령 및 급여 강등, 6개월 감봉 중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적어내라고 했대요.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 대표자나 시설장님이 쪽지를 자기가 그 딱 선택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처분을 하면 좋을지 적어내라. 이런 내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를 직원들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려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해당 직원들을 모욕하고 내가 죽게 되면 너희를 먼저 죽이고 죽겠다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의사가 수술할 때 간호사에게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면서 수술기구를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그 의사 때문에 퇴직을 하다 보니까 남은 간호사가 그 업무가 가중이 됐다는 거죠. 병원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의사 편만 들어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직원을 퇴사시키기 위해서 막 그 직원에게 막 욕한다든지 소리 지른다든지 막 이런 행동이 됐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신규 간호사에게 입사 3일째부터 업무를 가르쳐주는 프리셉터, 일종의 멘토의 태움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태움은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먼저 내가 입사했고
이 장기요양 기관에 오래 이제 근무를 했다라는 이유로 신규 입사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일종의 간호사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이런 태움과 같은 비슷한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종사자분이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같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장기요양 기관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집단 따돌림, 의도적으로 무시, 배제하는 것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겠죠. 자, 보면은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해서 일을 거절하니까 사무실 비밀번호와 피해자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꿔서 접근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제 따돌리는 이런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또 인사총무 구매 등의 업무 수행하던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그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가 된 거예요. 장기요양 기관에서도 어떤 업무를 하다가 실수가 벌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관리자급 종사자나 대표자와 관계가 악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도 했고요. 또 노조로부터 해고 협박을 받기도 한 이런 상황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배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면전에서 비웃거나 비난, 욕설 등 수시로 언어폭력을 가한 이런 경우요. 또 겨울, 여름에는 피해자에게 보일러나 에어컨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끼리만 사용한 이게 이제 다 실제 있었던 사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또 사적 용무를 지시한다는 거죠.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생활에 대한 일을 근로자에게 또는 하급 직원에게 이렇게 강요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상사가 직원에게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하는 이런 부분이죠. 또 뭐 일을 집으로 가져가게 해서 계속 일을 시키는 이런 해당하는 부분도 있었다. 즉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하라고 하니까요. 이 직원은 지금 그 본인의 일도 많은데 이 상사의 일까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상사의 그 개인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일도 다 못하고 집까지 갖고 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또 부임한 상사가요. 체력 단련장에서 개인 운동 트레이너를 직원들에게 시키고 운동 중간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자신의 몸을 마사지하도록 하게 지시한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집단 괴롭힘 많죠? 카톡 같은 거를 가지고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요.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답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팀원들을 괴롭혔고요.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켰다고 합니다. 상사가 아침 일찍 모바일 채팅으로 갑자기 조기 출근을 지시해서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 중이었는데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다시 정시 출근으로 바꿨다고 하고요. 또 밤낮 없이 단체 채팅을 시도했으나 감정 상한 일을 따지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직원들한테는 화풀이를 했다라는 거죠. 자, 또 감시를 하는 게 있어요. 회사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모니터가 중간 관리자의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CTV로 직원들을 실시간 관찰하면서 간식을 먹은 직원들에게 야, 간식 맛있었냐? 이런 식으로 막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고 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감시 사실을 계속 주지시켰다는 이런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사내 규범, 취업 규칙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취업 규칙에다가 마련을 해놔야 합니다. 특히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절차는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절차는요. 자, 행위자 징계 규정의 신설 강화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요,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관할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고하셔야만 된다는 거고요. 자, 규정된 취업 규칙에 따라서 사내 제도를 성실히 운영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취업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예방 활동, 고충 상담,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대책 등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교양기관에서는 단 한 건의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예방하는 문화를 우리 장교양기관에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예방의 첫걸음은 사업주 등 모든 직원들이 선언문, 윤리 강령 선포를 통해 근절 의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원 선언문 예시가 있거든요. 제가 낭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서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선서. 지금 하셨나요? 다시 한번. 자, 선서. 우리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인격이 무시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용인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대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자가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대표자 및 모든 종사자는 직원 간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앞장섭니다. 직원들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삼고 이유를 불문하고 다른 직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장기요양기관 문화를 조성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직원, 이 선언문은요, 저희가 따로 그 업무 시스템에 첨부 파일로 드리니까요, 이 부분을 출력하셔서 우리 기관 내에다가 꼭 게시를 해서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위험 요인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 실태조사, 조직문화,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명확성,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되겠죠. 특히 업무의 정확성에 있어서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업무 분장 회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해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존댓말을 써야 되겠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해 주셔야만 되겠고, 우리 장기요양기관의 문화도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위해주는 문화로 만들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서 우리 기관에서 혹시라도 조직 문화가 경직성이 없는지, 또는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지, 존댓말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부드러운 우리 그 요청이라든지 또는 부드러운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설문지를 드릴 거예요. 그 설문지를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러면 그 스트레스 요인들을 관리자가 확인을 해서 스트레스 요인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교육 자료를 게시할 거니까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내용을 보시고서 우리 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혹시 없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지에 같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들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조사를 올해에는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도를 계속 상승시켜 가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직무 만족도 조사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방교육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요. 가급적이면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사실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 장기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직종별로 좀 같이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은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가급적이면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교육 방식은요 우리 장기요양 기관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 대응 조직을 운영해야 되겠죠. 담당자를 꼭 두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이를 위해서 예방 대응 업무 담당 직원을 별도로 우리가 지정을 해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그 담당자를 계속 지정을 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담당 직원도 포함을 시킬 거니까요. 그 부분 업무가 안내가 될 때에 확인하셔서 지정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은요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방 교육 자료, 리플릿, 그리고 포스터, 우리 기관 내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시고 그냥 게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사자분들께 꼭 보시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만 되겠죠. 그리고 급여 명세서 같은 부분에 제일 밑에다가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 이런 내용의 문구도 삽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우리 처리 절차를 한번 보실까요? 사건 처리 원칙이고 그리고 사건 처리 절차가 되는데요. 자, 먼저는 접근을 해야 되겠죠.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다시 건강한 직장 생활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건을요 잘못 처리해서 이건 뭐 관계가 완전히 와해되고 끝나가지고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식으로 사건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자 행위가 사업장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충에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고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또 상담자, 조사자는 피해자와 관련자 신원에 대해서 비밀 유지가 필요하고 우리 기관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식 조사에 대한 부분은 공정성, 전문성 등을 위해서 정식 조사는 조사회 구성이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정식 조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서 사건 개요와 피해자 요구를 파악합니다.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 방식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라고 하면 조사는 생략하고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상담을 했더니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요. 그때는 약식 조사만 하고요. 사업주에게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를 전달해 주시고 합의를 도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결렬됐어요. 그러면 피해자와 상담을 다시 해서 정식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 의사를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을 했더니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요. 이때는 정식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 근로자가 다시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다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비밀 보장은 기본이고요. 불이익이 없음도 공지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신고자분께서 신고를 통한 혹시라도 불이익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해소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 대응 업무 담당 조직에 대한 특히 이제 담당자죠. 그 담당자를 우리가 지정을 해두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에 이런 사건에 대한 접수를 가능하도록 우리가 절차를 마련해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고가 발생해서 이 담당자가 그 내용을 접수를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야 되겠죠. 전화든지 이메일이든지 또는 어떤 SMS 문자라든지 다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피해자와의 상담인데 우선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건 처리 방향을 어떻게 할지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 유지가 된다는 것도 알려드려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같이 고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도 비밀이 보장되는 별도의 공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순서는 신고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면 즉시 상담을 하게 되고요.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먼저 상담하고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담 과정 시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는 신고인 피해자, 그리고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또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해결 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없는지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에 대한 정보까지도 수집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목격자나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일기, 치료 기록 등이 되겠습니다. 자, 피해자 상담 시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해 주셔야만 되겠죠. 그냥 막 이제 같이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경청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피해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야 한다. 파악해야 한다는 거고 사건 해결을 위한 법제도, 사내제도, 절차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요. 또 피해자 요청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절차로 진행해서 상담을 종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어서 우리 약식 조사가 있죠. 간단하게 조사하는 부분인데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면요, 약식조사로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죠. 약식조사는 별도의 조사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담자가 직접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약식조사는 행위자, 피해자 간 합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사안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다. 사안이 이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조사를 하는 거고, 이미 행위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조사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이면은 조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 관련자만 조사해서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요. 조사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약식조사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약식조사 보고서,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그 보고서에는요,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위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를 기술해 준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요청 사항을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식 조사인데요. 먼저는 조사 방향, 범위, 대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피해자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이 정식 조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해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조사 방향, 범위, 대상을 우리가 빨리 결정해서 조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조사 기간, 조사자, 조사위원회 구성을요, 취업규칙으로 규범화해서 사전에 주지되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취업 규정에 되어 있으면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사자는 중립성과 전문 역량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사건을 조사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비밀 유지는 필수다라는 겁니다. 조사자, 위원은요, 비밀 유지 서약서도 작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밀을 유지하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떠나서라도 분명히 비밀은 유지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고,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해서 조사기간 동안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휴가를 부여해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정식 조사 시에 진행되는 대면 조사가 있는데요. 조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 조사자는요, 위원이 되겠죠. 조사자는 가능한 2명 이상을 참여를 시켜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는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 그리고 행위자 순으로 대면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서면 조사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사자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관련자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면 조사 시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사건의 경위죠.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과 당사자 관계, 그리고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죠. 그로 인해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확인해야 되고,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도 확인이 돼야 되겠죠.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도 반드시 검증되어야 된다, 확인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식 조사 후에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겠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보고를 한다라는 거고요. 조사 보고서만으로도 사실관계와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확보한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첨부하고요.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야 되겠죠.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결과를 첨부하고요. 조사 보고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괴롭힘의 경중,
적정한 제재 수준을 기술해서 작성을 한 후에 사업주에게 보고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Q&A를 보니까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에는 문제가 좀 중하죠. 이 대표이사,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그 선임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정 권한을 가진 그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사는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가 해야 되겠죠. 직접 조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의 체계를 갖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 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개인 시설에서는 별도로 어떤 대표이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 대표자의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을 때에는 기관 내에 마련된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확인 및 조치의 과정인데요.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런 상담과 그런 거를 통해서 피해자가요, 행위자하고 분리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담자는 괴롭힘 행위로 판단이 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요청 사항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중단될 수 있고요. 행위자가 다른 직원에게 괴롭힘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람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행위자를 일정 기간 관찰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실시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사업주에게 보고할 때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상담 일지보다 별도 보고서에 핵심만 기술해서 배치 전환 조치의 필요성을 사업주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한 괴롭힘 행위, 그리고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피해 정도, 또 피해자의 요청 사항이 상담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가 만약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에는 약식 조사 후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상담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해서 행위자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행위자의 자원 요청에 따른 배치 전환이나 행위자 교육 같은 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행위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요구안 이행 후에 사건을 종결하고요. 행위자가 다른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필요시 회사 차원에서 상담, 코칭, 교육 등을 받도록 결정을 해주셔야만 되겠죠. 그리고 행위자의 요구안 거부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 즉 괴롭힘을 한 사람이 피해자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걸 거부했어요. 그러면 피해자를 다시 상담합니다. 상담한 다음에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해서 그에 따른 정식 조사를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상의 처분을 내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정식 조사를 할 때에는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요, 사용자는 당연히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셔야만 되겠죠. 그리고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괴롭힘 행위의 인정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같은 것들을 결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요,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징계 등을 조치하고요, 필요시 행위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발 방지도 해 주셔야만 하는데 근로자에게 또 다른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징계 조치와 함께 상담, 코칭, 교육을 기관에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만약에 신고된 경우에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특히 개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루어져야만 되겠죠.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근무 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계속 우리 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주셔야만 되겠죠. 혹시라도 재발이라든지 또는 보복 등의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장교양 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모니터링 과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불이익 처우 금지가 있죠. 이 내용은 뭐냐면 사용자가 혹시라도 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대고서 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반할 때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같이 기억을 하시고, 불리한 처우라고 하면 이런 거죠. 파면, 해임, 해고, 또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또 차별,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그리고 교육 훈련 기회의 제한, 이런 것들, 그리고 폭력, 폭언, 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불리한 처우의 예다라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대표자가 어떤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다 한번 훑어보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설문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여러분 보시고 신중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까지의 현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관의 이 문화가 종사자 간의 문화, 그리고 상급자와 또 직원 간의 문화, 이런 문화가 유연하고 부드럽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문화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도 많이 힘든 일이에요.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케어해드리고 돌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업무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 또 육체적인 피로로 인해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서로 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 날카롭고 예민한 부분 조금 둥글게 만들어서 나도 힘들고 또 다른 종사자도 같이 힘들잖아요. 서로 위해주고 끌어주고 다독여주고 하는 우리 케어스토리 장교양 문화로 만들어서 서로 위하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 직장을 더 밝고 힘찬 직장, 건강한 직장으로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작성을 해서 우리 관리자분께 제출해 주시고, 관리자분께서는 그 설문지 내용을 검토하셔서 혹시 모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또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